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최후의 심판을 통한 인문학. 나는 어떤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진의 세계를 다루었던 호메로스의 인문학이 개인의 성찰을 위한 것이고, 선의 세계를 다룬 키케로의 인문학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윤리적 문제였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가 남긴 미의 세계는 우리가 남기게 되는 삶의 무늬, 아름다움의 흔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이나 사회적 윤리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관심은 진과 선의 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인문학적 성찰은 미의 추구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음악가나 화가와 같은 예술가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위대한 예술가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독자분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됨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100년이라는 세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대개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질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을 어떻게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까요? 아직 남아있는 우리네 삶의 무늬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추한 모습일까요?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가 극성으로 짙었던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갑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 회화, 건축이라는 3대 조형 예술을 아우르며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아름다움의 죽으라는 인문학의 마지막 목표를 완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89년간의 긴 생애를 통해 미켈란젤로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 목표는 바로 참된 인간에 대한 고뇌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인문학적 고뇌를 담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조각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일개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술가들과 달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메디치 가문에 입양되어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로부터 플라톤 사상을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레떼, 탁월함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20대 초반에 완성한 조각, 피에타는 로마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대리석으로 완벽하게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축 늘어진 아들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누인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처연함을 넘어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가히 이 세상 모든 모종의 아랫대로 부를 만한 걸작입니다. 또한 20대 후반에 완성한 작품으로 백효궁 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걸작 다비드상은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는 5.5m가 넘고 무려 50톤 무게를 지닌 거대한 순백 대리석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고 깊이 파인 눈에 광채가 뿜어나오게 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찬사했습니다. 조각이란 예술 장르는 이 작품으로 끝이 났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예술가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백미 작품이었습니다. 조각가이던 미켈란젤로가 30대 후반이 되어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조각가였을 뿐 아니라 장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각이 남성적인 예술이라면 회화는 여성적인 예술이라 보았습니다. 회화는 그림을 잘못 그려도 다른 물감으로 덧칠해 고칠 수 있지만 조각은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켈란젤로는 당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조각을 진정한 예술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채 그에게 명령이 하달됩니다. 1508년 오르비노 출신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스티나 예배당에 거대한 천장이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졌습니다.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처음으로 붓을 들었지만 4년 반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작품 아래에 서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위대한 작품 앞에 서면 자신이 왜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그 탁월함에 경외심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그동안의 회한이 몰려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지 못한 잘못,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으름, 탁월함을 위해 정진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흘려보낸 지난 삶에 대한 후회, 위대한 작품 속에 자신이 반사되어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예술적 삶의 문이 결이 느껴집니다. 이 형용할 수 없는 한번 만져보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움의 극치로 보여주는 최고의 예술품을 보며 작품의 최상, 탁월함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던 미켈란젤로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앞으로 남게 될 나의 인생, 삶의 무늬도 저 위대한 화가처럼 그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자신을 조용해 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탁월함은 동시대와 후대 예술가들의 격렬한 도전을 유발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의 대표였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라는 장르를 대표하던 당대 예술가였습니다. 이 두 명의 피렌체 예술가들은 평생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랫대의 자웅을 겨루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구도 중심의 피렌체 예술을 이끌었다면 베네치아 출신의 티치아노는 색채 중심주의로 미켈란젤로와 경쟁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이 굵은 그림으로 르네상스의 미학의 방향을 이끌었다면 동시대의 라파엘로는 섬세한 그림으로 승부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라파엘로가 성취한 예술적 업적은 모두 미켈란젤로란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를 넘어 아름다움의 본질에 도전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미적 탁월함으로 표현했던 미켈란젤로. 그가 있었기에 동시대 예술가들은 그의 작품에서 자극받고 도전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존재감은 1564년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까르바조와 엘 그레코와 같은 16세기 후반 예술가들은 미켈란젤로를 넘어서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며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뛰어넘는 예술가로 남고 싶다. 그런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될 것인가?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런 심오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가히 미래를 창조하는 인문학의 완결을 자랄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예술은 아레테의 추구였습니다. 궁극적인 아름다움, 탁월함을 지향했던 그의 작품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미학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아레테의 최고봉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그 산의 전모를 알게 된 것처럼 미켈란젤로 또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의 정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경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청찰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의 고뇌하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작품 최후의 심판에 미켈란젤로는 자화상을 그려놨습니다. 이 작품을 주문했던 교황 바오로 3세는 최후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교황은 그의 작품 최후의 심판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걸까요?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선지자의 손에 살가죽만 남은 축 늘어진 시신이 들여 있습니다. 차마 보기 흉측한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늘어진 시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자신도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554년에 쓴 미켈란젤로의 소네트 283번은 이 위대한 예술가의 자기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모두 끝났으니 거친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할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룩한 열정적 환상은 나 자신과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람과 반대되었던 삶, 내 탐미로운 생각 중에 다가오는 것은 한때는 즐거웠으나 또 다른 때는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선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에 벌린 그분의 팔에 비한다면 자신의 예술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미켈란젤로, 그 또한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그를 새로운 인문학적 성찰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 최후의 심판과 소네트에서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량을 다했을 때 과연 우리 뒤에 남게 될 인생의 무늬, 흔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추한 모습일까요? 인간 권한받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자신 운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모르 파티. 이것이 2800년 전부터 인류에게 계속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호메로스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인문학적 성찰의 화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로마 공화정 말기처럼 권력에 대한 야심과 욕심이 지배하던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야수와 같은 시대를 거칠게 살아온 키케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 적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키케르가 주장하는 선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문학적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키케로의 의무론을 읽어보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가 있지만 미켈란젤로처럼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배워보고자 주장하고 싶군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 미켈란젤로의 미의 인문학적 세계,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제부터 일련의 예술 작품을 통해 진정한 진선미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림과 동시에 무엇이 인문학인가, 이 화두를 던지며 여러분을 예술 세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